여러분은 혼자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곁에 누군가 있어도 혼자인 채로 죽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나라가 폐허해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은 전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저녁 식탁 앞에서 거실 소파 위에서 같은 침대에 누운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두 사람. 그것이 제가 본 가장 슬픈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황혼 이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요즘 세대가 참을성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서류 한 장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저녁이 쌓인 결과입니다. 말하려다 삼킨 말, 기다리다 포기한 눈빛, 고마웠지만 끝내 꺼내지 못한 한마디,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날은 끝이 아닙니다. 그날은 단지 오래전부터 이미 끝나 있던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일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랑이란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레고 그리워하고 가슴이 뛰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70이 넘고 90을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습관, 상대가 말할 때 하던 일을 멈추는 습관, 고마움을 당연함으로 삼키지 않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긴 세월을 함께 보냈어도 두 사람은 결국 낯선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50대라면 혹은 60대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이르다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균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균열들은 천천히 소리 없이 그러나 반드시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균열을 지금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독이 아닌 온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한때 그 균열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대였을 때 가까이 지내던 동료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실에서는 더없이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어떤 질문에도 성의껏 답했으며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그의 집에 방문했다가 전혀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의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이웃집 아주머니의 이야기, 아들 학교 소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끝날 때까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을 마친 뒤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광경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그 동료의 아내는 황혼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크게 싸운 적도 없는데 그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말하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신문 너머로 흘러가 버린 수천 마디의 말들, 그것들이 쌓여 마침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상대를 상처 입히려면 날카로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딴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응 하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수보다 무관심에 더 깊이 빼입니다. 왜냐하면 비수는 적어도 상대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되지만 무관심은 내가 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에는 두 사람 모두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했고 그 모든 말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을 다 알아. 그 순간부터 경청은 멈춥니다. 익숙함이 호기심을 삼켜버리고 호기심이 사라지면 경청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경청이 사라진 관계에서 상대는 서서히 혼자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혼자인 상태. 이것이 많은 부부들이 노년에 맞이하는 진짜 고독의 얼굴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가 말을 꺼낼 때 하던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들으십시오. 내용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느끼려는 태도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의 저녁은 어제의 저녁과 달라집니다. 제가 95이 넘었을 무렵 어떤 노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좋은 남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 신문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 노부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청은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그래서 가장 자주 잊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무감각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관계를 조용히 죽이는 독이 됩니다.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지금 들으십시오. 제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겨울에도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전날 밤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고 국을 끓였고 제가 즐겨 먹던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먹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밥을 짓는 것, 그것은 그냥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맞았습니다. 싸늘한 부엌, 아무도 켜지 않은 가스레인지, 텅 빈 밥상,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새벽 5시의 밥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의 잠과 피로와 정성이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받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 90이 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후회입니다. 사람들은 큰 배신이 결혼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대부분의 결혼은 큰 폭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서서히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에서 끝납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제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밥을 차렸고 남편은 먹고 나갔습니다. 아무 다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아주 작은 무언가가 꺼져갔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심지를 갈아주지 않아서 스스로 타다 꺼지는 것처럼 한국의 한 연구에서 기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배우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침대에 누우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쉽게 무례해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작은 친절에도 감사를 표하면서 정작 매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의 존재와 노력을 공기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없으면 죽을 만큼 소중하지만 있을 때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공기처럼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감각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그 감각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황혼이혼의 진짜 씨앗입니다. 누군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자리에 저절로 자라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밥을 지었습니까? 빨래를 개었습니까? 청구서를 납부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을 위해 방을 따뜻하게 해두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쯤 고마워 라는 말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눈을 보며 진심으로 오늘 고마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감사는 사교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결혼의 산소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사랑은 질식합니다. 소리도 없이 싸움도 없이 그냥 조용히 숨이 막혀 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다시 그 산소를 불어넣기 시작한다면 이미 차갑게 식어가던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오래 함께 살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줄 것입니다.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말, 이것은 누구나 무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것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무기는 훨씬 교묘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꺼내 드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울고 난 일,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지금의 싸움에 던지는 것, 이 무기는 날카로운 말보다 더 깊이 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지금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어젖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 이런 말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꺼내어 지금의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해결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는가를 가리는 재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오래된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는 행위는 사실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참았다는 것을,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는 것을, 내가 더 억울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상대는 또다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이 악순환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두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감옥 안에서 서로를 가두고 서로에게 갇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한 현재의 따뜻함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손 안에 돌을 꽉 쥐고 있으면 꽃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 균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세 번째 균열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한 침묵, 귀찮음을 피하기 위한 침묵,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에서 비롯된 침묵. 많은 부부들이 이 침묵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아. 그만큼 성숙해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비와 같습니다. 비가 오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비가 지나고 나면 공기가 맑아집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기둥을 파먹습니다. 겉에서 보면 집은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을 겪은 많은 부부들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왜? 라고 묻지만 당사자들은 압니다.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침묵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포기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를 멈춘 사람은 기대하기를 멈춘 사람입니다. 기대하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피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이별입니다. 발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완벽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철학적 토론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딱 5분만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땠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별일 없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의 하루가 아직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질문 하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벽에 난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그 문을 매일 두드리십시오. 언젠가는 열립니다. 오래된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는 것도, 침묵으로 관계를 버티는 것도 결국은 같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다시 실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관계를 운전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코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용기, 입을 여는 용기. 그 용기가 노년의 두 사람을 낯선 사람이 아닌 오랜 친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으며 같은 침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없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뉴스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휴대폰으로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 먹어요 라는 말과 다 먹었어요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노부부들의 일상입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장이라는 각자의 세계가 사라지고 나면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많은 부부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서로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는 것을,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막상 마주 앉으면 어색하다는 것을.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 말이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물리적 동거일 뿐입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몸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주의가 향하는 방향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에 웃고 같은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 그 경험이 쌓일 때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기술 문명은 이 공유를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은 각자에게 완벽하게 맞춤화된 세계를 제공합니다. 남편의 유튜브 알고리즘과 아내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점점 더 편안해지고 상대의 세계는 점점 더 낯설어집니다. 이것이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취미를 갖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유하는 시간이 전혀 없을 때 생깁니다. 함께하는 경험이 없으면 공통의 기억이 쌓이지 않고 공통의 기억이 없으면 두 사람을 묶어주는 실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 실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이 산책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시장을 보는 것, 저녁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 대신 5분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두 사람의 세계를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인간의 뇌는 공유된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함께 같은 것을 경험할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떠나고 일상이 반복되면 이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공유된 경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냥 걸으면서 꽃을 보았고, 어떤 날은 하늘을 보았으며, 어떤 날은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풍경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비 바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것은 함께 보낸 세월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보낸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어딘가를 걸은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없이 그냥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그 날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무언가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같이 좀 걸을까요? 그 한마디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세계를 다시 하나로 잇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서로를 택하여 한 집에서 수십 년을 보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매일의 작은 무관심으로 낭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같은 세계를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결혼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부부도 보았고 서로를 향해 천천히 무너져가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그 두 종류의 부부를 가르는 차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재산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학벌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가 다른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결혼을 정원처럼 대했고 불행한 부부는 결혼을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수십 년의 세월 끝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노년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유물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손에 넣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대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그것으로 사랑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서서히 멈춥니다. 구애할 필요도 없고 감동을 줄 필요도 없고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시들면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원은 다릅니다. 정원은 매일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어야 하고 잡초를 뽑아야 하고 햇볕이 잘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폭풍이 와서 꽃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쓰러진 가지를 다시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수고로움이 있어야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꽃을 피워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는 열정이라는 꽃이 핍니다. 중년에는 신뢰라는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모든 계절을 함께 지나온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평온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의 작은 돌봄이 쌓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는 결혼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모두 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상대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받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빈손으로 늙어갑니다.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역설적으로 이것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닌 이유는 제가 105년을 살면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감사를 돌려받았습니다. 먼저 경청한 사람이 경청받았습니다. 먼저 용서한 사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에게 온기를 주면 그 온기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설령 상대가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해도 그 온기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공기 안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인색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두려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상대가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이용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껍질 안에 있으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 곁에 있어주는 것을 사랑합니까?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생각, 그 사람만의 감정, 그 사람만의 필요, 이것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내 필요에 맞게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자신의 거울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존재,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존재, 내가 외로울 때 채워주는 존재, 상대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는 사랑한다고 느끼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서운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입니다. 그리고 필요는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삶의 조연으로 두지 않습니다. 상대를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봐 주는 것, 그 이야기가 힘든 장을 지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숯불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오래도록 식지 않는 열이 있습니다. 그 열로 두 사람은 긴 겨울을 버팁니다. 그 열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정원을 매일 돌보는 일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압니다.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도 정원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겨울에도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가 겨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뿌리가 아직 살아있는 한 봄은 옵니다. 그 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지었던 손, 아이들의 열을 재던 손, 제가 아팠을 때 이마를 짚어주던 손,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있을 때 무릎 위에 얹어두던 손, 저는 그 손을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손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완벽한 결혼을 약속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손이 따뜻하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는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실수는 알아보았으면서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가 이미 많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거리가 너무 커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같은 지붕 아래에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면 바람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 하나의 눈빛, 하나의 손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균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청을 잃어버린 것, 감사를 잊어버린 것, 오래된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는 것, 침묵으로 관계를 버티는 것, 그리고 한 지붕 아래 2개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것, 이 5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쌓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균열이 쌓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면 회복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열은 무관심이 쌓인 것이지만 회복은 단 하나의 진심 어린 행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거든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오래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이 나이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함께 겪어온 것들, 함께 울었던 것들, 함께 웃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이 한 사람과 쌓인 것이다. 그 생각이 가슴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하루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것들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이 노년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것들을 잊어버린 사람이 곁에 누군가 있어도 혼자가 됩니다. 삶은 결국 이 단순한 진실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후회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으십시오. 따뜻하게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 겨울은 끝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황혼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이 깔리는 시간입니다. 그 빛 아래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긴 여정의 완성입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동행입니다. 그 동행의 끝이 혼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나머지는 시간이 해줄 것입니다.